네, 기록 시작했고 이제 컴퓨터 비전부터 발제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비전부터 발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욜로 논문 발표를 맡게 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 이제 욜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욜로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이게 FPS 용어가 초당 프레임으로 이제 이 모델이 이제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FPS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 이전에도 RCNN 같은 모델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도랑 속도를 조금 개선한 모델인 Fast RCNN,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한 모델인 Faster RCNN 같은 모델들이 계속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Faster RCNN 같은 논문을 들여다보면 이제 FPS 성능은 5fps로 이제 저희가 실시간 영상이 이제 30fps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높은 FPS 성능을 갖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구현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욜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제가 RCNN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구조를 모르겠지만,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 이제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낼 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RCNN과 달리 욜로에서는 이제 이미지 내 바운딩 박스라고, 이제 물체 위치가 어딘지를 이제 박스 형태로 나타낸 게 이제 바운딩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바운딩 박스와 이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그 확률을 이제 하나의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인풋 이미지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 오브젝트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추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You Only Look Once를 줄여서 욜로라고 모델이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점과 단점들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이건 이후에 실험 결과도 나오고 이제 욜로 모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제 욜로 모델에서 중요한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인풋 이미지를 S 곱하기 S 격자로 수직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S라는 값은 저희가 설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S로 계속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S by S 그리드로 나누게 되면 이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가 그리드 셀이라고 부르기로 하는데, 이 각각의 그리드 셀은 이제 B개의 바운딩 박스와 바운딩 박스를 가지게 되고, 이 각 박스마다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스코어는 이 물체가 있을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에다가 이제 IOU라고 이제 합집합의 영역분의 교집합의 영역, 이 IOU인데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박스가 이런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없으면 당연히 컨피던스 스코어는 0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스는 저런 값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셀은 이제 셀마다 이제 물체가 있을 때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아까 바운딩 박스라는 게 아까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또 4개의 값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XYWH라고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좌표를 나타내는 값들인데, 이 X, Y는 이제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근데 그리드 셀에 대한 상대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리드 셀 하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한 그 바운딩 박스의 중심이 여기 있게 되면 X와 Y 값이 0과 0 둘 다 0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X축으로 생각하고 이걸 Y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 값이 둘 다 0과 0이 되고, 만약에 이 그리드 셀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0.5, 이 셀의 가로의 길이를 1이라고 보고 세로의 길이를 1이라고 이제 대충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이 여기 그리드 셀의 중앙에 오게 된다면 이제 0.5, 0.5 이런 값들을 갖게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IH는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제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어딨지? 어떤 인풋 이미지가 크기가 이렇게 있고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이만큼 있게 됐을 때, 이제 H라는 값은 이 인풋 이미지의 세로의 크기분의 이 바운딩 박스의 세로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W는 이제 바운딩 박스의 폭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제 인풋 이미지의 가로의 길이분의 이제 바운딩 박스의 가로의 길이 해가지고 이제 그 값이 W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XY, WH는 이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약간 노멀라이징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바운딩 박스는 이제 이런 XYWH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5개의 값을 갖게 되고, 각각의 그리드 셀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6개의 값들이 있는데,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물체가 그 셀 안에 있을 때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과 이거와 이제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가 아까 물체가 있을 확률에다가 이제 이 IOU 값을 곱한 거니까, 이 조건부 확률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에다가 이제 이 IOU 값이 곱해진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 값을 나중에 얻음으로써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 과정을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값이 이제 모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이제 텐서 형태로 나오게 되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희가 S 곱하기 S 그리드로 이미지를 나눈다고 했을 때 S 곱하기 S, 그러니까 각 S 곱하기 S가 이제 각 그리드 셀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제 각 그리드 셀마다 이제 바운딩 박스가 B개 있고, 근데 그 각 바운딩 박스마다 5개의 값을 가지니까 B에다가 5를 곱해줘가지고 OB가 되고, 아까 클래스의 개수가 C개 있으니까 C가 더해져가지고 이제 S 곱하기 OB 더하기 C 사이즈의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조금 볼 건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구글넷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2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이제 2개의 풀리 네트워크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들여다보면 이제 3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3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와 이제 스트라이드는 값은 1이고 패딩은 1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똑같은 사이즈의 인풋과 똑같은 사이즈의 아웃풋이 나오게 했고, 그리고 1 곱하기 1 사이즈 크기의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채널 수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망을 깊게 쌓은 모습이 구글넷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스는 미리 학습된 네트워크고, 이 레이어스에서 어떤 오브젝트의 피처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스에서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6개 2개의 확률값과 4개의 좌표값들을 예측하는 역할을 해서 트레이닝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먼저 보면, 이제 논문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구글넷을 이용해서 이제 1000개 클래스가 있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제 사전에 이제 컴퓨터로 한 일주일 정도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된 결과를 이제 파인 튜닝해서 이용할 건데, 근데 저희 구글넷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20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뒤에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스를 여기 이제 욜로 모델에서는 추가했고, 그 뒤에 이제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넷 데이터가 보면 224 곱하기 224 크기의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이제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2로 해가지고 448 곱하기 448 사이즈로 바꿔서 넣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풋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는 448 곱하기 448인 거를 8로 여기 왼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제 이거 트레이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앞에 프리 트레인드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피처를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와 바운딩 박스를 이제 학습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욜로 예측 모델은 이제 S 곱하기 S 곱하기 OB 더하기 C 그런 사이즈의 텐서의 값을 결과로 출력할 건데, 이제 이 값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들이 이 욜로라는 모델이 어떤 값을 학습시키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로스 펑션을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제 이 왼쪽과 같은 이제 여러 로스들을 약간 합쳐놓은 꼴처럼 생겼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잘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먼저 2가지 로스의 비중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람다 콜 좌표에 관한 페널티 값은 5로 뒀고, 이제 물체가 없을 때 페널티 값은 0.5라고 떴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보통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물체가 있는 영역보다 없는 영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없을 때 페널티가 커버리게 된다면 거의 약간 0으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불완전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조정해 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박스의 변화가 작은 박스의 변화보다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W와 H에다가 루트를 씌워줌으로써 이 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1 곱하기 1인 박스가 0.8 곱하기 0.8인 박스가 되는 것보다 크기가 0.6 곱하기 0.6인 박스가 0.4 곱하기 0.4인 박스로 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루트를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한 개의 바운딩 박스가 한 개의 오브젝트를 예측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바운딩 박스 안에 바운딩 박스가 크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가 한 뭐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장 큰 IOU 값을 갖는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예측하도록 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에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 펑션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앞에 이제 앞에 이제 두 줄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 이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그리드 셀에 이제 x, y 값의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아까 바운딩 박스의 이제 크기 나타내는 w와 h의 로스인데, 이거는 제곱근을 루트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그리드 셀에 이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의 로스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이 CI 값이 1로 CI의 값을 여기서는 1로 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드 셀에 이제 i번째 그리드 셀에 이제 j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의 로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물체가 있다고 확신하면 안 되니까 CI의 값을 0으로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이제 또 이제 i번째 그리드 셀에 대해서 이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로스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제대로 클래스를 분류했으면 이 값이 PIC의 값이 1이 돼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다른 클래스로 분류했으면 이 값을 0으로 넣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로스들을 다 더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이렇게 설정했고, 이제 약간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이제 드랍아웃을 해줬고, 이제 또 이제 활성함수로는 이제 리키렐루를 이용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아까 이제 추론을 어떻게 해가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 다른 발표 자료에서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먼저 보면 이제 예시를 보면 이제 지금 인풋 이미지를 7x7의 그리드 셀들로 나눠줬고, 이제 한 그리드 셀들마다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S의 값은 7로 주어졌고 B의 값은 2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5개의 값은 해당 그리드 셀의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값입니다. 아까 바운딩 박스가 X, Y, W, H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5개의 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5개의 값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번째에서 10번째 값은 두 번째 박스에 대한 값입니다. 아까 한 그리드 셀마다 2개의 바운딩 박스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한 X, Y, W, H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10개가 그 값들이고, 그리고 뒤에 20개의 값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20개로 분류하는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C의 값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제 컨디셔널 클래스 물체가 있을 때마다 이 그리드 셀에 물체가 있을 때 그 어떤 클래스로 분류할 건지 그 각각의 확률을 이제 20개의 값이 있고 그 뒤에 붙인 게 이 20개의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개, 20개가 더해져가지고 1 by 30의 그런 텐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와 각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티를 곱하면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까 PPT를 조금 돌아가 보면 아까 여기서 이제 테스트에는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와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곱해서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의 스코어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방금 아까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그런 예측하는 20개의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스에 대한 값들도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한 그리드 셀에서 두 개의 20 by 1 사이즈의 예측값들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고, 이 그리드 셀이 지금 7 곱하기 7 사이즈로 있으니까 총 다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98개의 바운딩 박스에서의 그런 클래스 예측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델에서 텐서가 이제 S 곱하기 S 곱하기 5B 플러스 C 사이즈의 텐서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형태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98개의 이제 이런 20 by 1 사이즈의 20 by 1 사이즈의 텐서가 98개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 맥시멈 서프레션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조금 보면, 먼저 아까 98개의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하는 값들이 다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개라고 예측했을 때 값들을 일단 가져와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 위에 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0.5 47번째 이제 바운딩 박스에서 개라고 예측하는 게 0.5고 이게 제일 높은 값인데, 지금 제일 높은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바운딩 박스를 그려봤을 때 원래 최고값의 바운딩 박스와 그 최고값보다 작은 값들의 바운딩 박스의 IOU 값이,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 영역분의 이 교집합 영역이 0.5 이상이면, 그러니까 거의 0.5 이상이 되려면 거의 겹쳐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0.5로 둔 이유는, 이게 IOU 값이 0.5보다 커지게 되면 그냥 같은 오브젝트를 디텍트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0.5 이상인 스코어, 만약에 IOU 값이 0.5 이상이 나오면 그 다른 스코어는 이제 최고값보다 낮은 스코어는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이 97개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다 이 과정을 진행하고, 그럼 이제 IOU의 값이 0.5보다 작은 값들은 이제 여기서 몇 개 살아남았을 건데, 그럼 그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다 보면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애들끼리는 거의 다 사라져서 0으로 될 거고, 이제 바운딩 박스가 거의 겹치지 않는 몇 개 값들만 남게 될 거니까, 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0.5를 기준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진행시켰을 때 지금 15번째 바운딩 박스는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15번째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값들에 대해서 이제 IOU의 값이 0.5 이상인 스코어들은 다시 다 0으로 바꿔주고, 또 살아남은 값에 대해서 또 이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거의 다 0으로 바뀌게 되고, 사실 값이 거의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이 전체 흐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제 아까 욜로라는 모델을 통과시켰을 때 이런 바운딩 박스에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하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떤 스레시홀드 저희가 막 0.1 막 0.01 막 이렇게 클래스를 낮게 예측하는 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스레시홀드를 0.2로 해가지고 0.2보다 낮은 값으로 예측하는 값들은 다 0으로 바꾸기로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시켰더니
네, 용인값들이 지금 많이 생긴 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내림차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약간 내림차순을 진행시켜가지고 정리를 했고, 아까 말했던 지금 이 논 맥시멈 서퍼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슷한 바운딩 박스들은 다 0으로 맞춰주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0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남은 값들이 몇 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최고값이 0, 최고값에 대해서 만약에 그 바운딩 박스가 다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바운딩 박스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그 바운딩 박스에서 어떤 클래스에 대한 예측값이 0보다 큰 값이고 최대값을 갖는 값으로 그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이 주어졌을 때는 뭐 이렇게 세 개의 바운딩 박스가 살아남아서 이 세 번째 바운딩 박스에서는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개라고 분류했고, 뭐 여기 네 번째 바운딩 박스에서는 여기 뒤에 있는 걸 차라고 분류했고, 여기 97번째 바운딩 박스에서는 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자전거라고 분류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욜로 모델의 추론 과정이 진행되고, 이제 논문에서 실험 결과를 이제 뒤에 이제 첨부해놨는데, 보면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타 모델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이제 FPS 성능을 갖고 있었고, 이제 패스트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했던 모델과 다르게 조금 간소화된 버전인데, 얘는 이제 초당 155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속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AP라고 이제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RCNN 모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속도는 뛰어나지만 성능은 조금 떨어진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욜로 모델에서 주목할 점은 이제 패스트 RCNN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에러가 13.6%가 나왔는데, 욜로 모델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에러가 4.75%로 확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는 이제 배경을 어떤 임를 잘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욜로 모델의 한계랑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욜로 모델은 이제 작고 많은 물체들은, 예를 들어서 새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욜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제공받고 바운딩 박스를 학습하기 때문에, 만약에 막 엄청 길쭉한 그런 극단적인 비율을 가지는 그런 바운딩 박스를 가지게 되는 오브젝트는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들을 다 뛰어넘는 게 이제 간단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잘 들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NLP 발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뭐, 저 말고 곽상재 학회원님께 질문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네. 네네. 이거 프리트레이닝 할 때 구글 네트워크로 바운딩 박스랑 피처에 대한 확률을 미리 다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얻은 바운딩 박스로 이 욜로를 하는 거죠. 혹시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구글넷에서 네. 그 피처랑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그 피처 확률이랑 바운딩 박스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욜로로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가져오고 이제 뒤에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약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 예측에 한다고, 아, 네, 네, 논문에 나와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수연님 발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려요. 아, 네네. 저는 렉처 12 중에서 막판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는데 그거 발제를 맡게 됐고, 앱스트랙트는 별게 없는데 그 제목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Achieving Open Vocabulary Neural Machine Translation인데 여태까지 Neural Machine Translation은 저희가 배우기도 했고 뭐 앞서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이런 제한된 단어들에 한해서 번역을 진행했다는 게 한계였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는 버케블러리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게 이 논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구들은 이런 언노운 토큰들을 이렇게 잘 번역해주기 위해서 트레이닝 이후에 따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후에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번역을 잘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워드 캐릭터 모델이란 거는 이제 메인 모델은 단어 레벨에서 트레이닝이랑 번역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언노운 토큰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단어가 아니고 알파벳 단위로 학습을 진행해서 뭐 처음 보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뭔가 스펠링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기반으로 번역을 잘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이 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로 들어가면 뭐 전반적으로 이런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게 있고, 뭐 디코더를 만드는 게 간편한 편이고, 또 메모리 사용이 적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당시까지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달성하는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너럴리제이션도 잘 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왔는데, 항상 단점으로 꼽히는 것들이 이런 알려지지 않은 단어들, 보캐뷸러리에 없는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거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올 때 그냥 띡 이렇게 엉크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 토큰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논문에서 2가지가 소개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인풋을 받을 때 언노운 토큰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을 해서 얼라인먼트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번역이 완료된 후에 이제 언노운이라고 나와 있으면 사전에서 찾은 단어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대체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얼라인먼트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커런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습득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최종 이렇게 번역된 결과가 이런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 퐁데부아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아이덴티티 카피로 그냥 그대로 넣어놓거나, 아니면 얘네들 이런 애들은 그냥 사전을 찾아서 손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던 경우가 여태까지의 연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갖고 있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스팅트는 버케블러리에 들어있고 디스팅티브니스는 버케블러리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통해서 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얘는 그냥 언노운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전에서 일일이 얘를 찾아서 대체를 하면은 그게 당연히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각 언어들은 서로 다른 알파벳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어마다 모든 대응 관계를 외우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또 다른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크리스토퍼이고 체코어로 크리스토프인데 이런 대응 관계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거를 다 외워서 뭐 이렇게 인베딩을 해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런 요 논문에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까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단어 레벨이랑 그다음에 글자 레벨의 이렇게 학습이랑 번역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글자 단위로 학습을 하는 모델에 비해서는 매우 빠르고 그다음에 학습하기가 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I love you라는 문장을 학습한다고 할 때 얘를 만약에 단어 단위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시퀀스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메인 모델은 단어 단위로 학습을 하니까 시퀀스가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훨씬 캐릭터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빠르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어를 기준으로 한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아웃풋으로 이런 거를 뱉지 않고 뭐 어떻게든 번역을 해준다는 게 그런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델이 잘 달성했다. 이고 마지막은 컨클루전 부분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메인 모델이고 그다음에 얘가 소스 랭귀지에 해당하는 그 캐릭터 레벨 RNN이고 얘는 타겟 랭귀지에 해당하는 캐릭터 레벨 RNN입니다. 그래서 메인 모델은 단어 단위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큐트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어는 버캐뷸러리에 있으니까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고 큐트는 버캐뷸러리에 없으면 얘를 따로 글자 단위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 과정에서 만약에 언노운 토큰이 나왔다면 이때는 여기 앞에 소스 텍스트에서 캐릭터 단위로 학습을 한 거를 바탕으로 언노운 토큰이 사실은 어떤 단어인지 액추얼 월드를 이렇게 보관하는 작업을 캐릭터 단위로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이렇게 아까 선행 연구에서처럼 뭐 언노운 텍스트는 뭐 모델을 다 돌린 다음에 따로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병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선행 연구 부분은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뭐 별 내용은 없었고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의 이런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 이런 게 이전에도 품사 태깅이나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랭귀지 모델링 등의 과제에서 괜찮은 성능을 내기는 냈는데 이런 번역 과제에서는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서브월드 모델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 서브월드가 단어의 하위 단위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 뭐 이전에 한 연구에서는 품사 단위로, 형태소 단위로 단어를 쪼개어 학습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또 형태소 분석기가 따로 필요하니까 좀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델 설명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제가 손글씨로 써놔서 좀 난잡한데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일단 다이렉트하게 이런 요 확률을 예측을 하고 이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 확률이 뭐냐면 이 소스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타겟 센텐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예측을 잘 해야 하는 게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 단위로 쪼개니까
이 probability는 뭐 계산을 좀 풀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t 시점보다 앞선 게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이 input representation이 s로 표현되는데 이런 소스 텍스트의 히든 스테이트를 안다고 가정할 때 이제 YT를 잘 예측하는 게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오브젝티브이고 그다음에 이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는데 어텐션은 저희가 그 앞선 세션에서 아예 통으로 다 다루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랑 그다음에 인코더 부분에서 계산을 했던 이런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 얼라이먼트 정보를 학습을 한 그런 콘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콘텍스트 벡터랑 이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런 H 틸다를 얻게 되는데 이 H 틸다를 통해서 혹시 이 들어온 단어가 unknown, 모르는 단어일 경우에 그 얘가 지금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의 그 초기화를 요 H 틸다 T를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4번 섹션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룬 부분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메인 모델은 단어 기반의 모델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고 인코더 디코더를 가진 LSTM을 메인 모델로 사용을 했고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B인데 이 V를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워드 베이스드 모델이랑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을 얼마나 혼용할지를 정해서 최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작게 하면 뭐 unknown이라고 분류되는 단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정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스 텍스트에서 unknown이라는 토큰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가 4-2번 섹션인데 이전에 연구들처럼 이렇게 딕셔너리에 나오지 않은 레어 월드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unknown 토큰을 할당을 해버리면 당연히 유용한 정보가 누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유사성을 찾아보자 해서 캐릭터 단위로 쪼개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학습을 진행할 때 캐릭터 베이스드 RNN은 항상 그 히든 스테이트가 0으로 이게 지로 스테이트라고 돼 있는데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템프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이해한 바로는 이게 4.1234로 가면서 이제 논문이 이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 섹션에 가면은 이게 사실 제로가 아니고 뭐 또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발표를 끝까지 듣고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으면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 다 0으로 초기화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캐릭터 단위의 모델이랑 워드 단위의 메인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를 연결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랑 여기 이렇게 메인 모델을 연결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뭐 이유가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연결을 하지 않으면 그 이렇게 보캐블러리에 없는 이런 흔치 않은 단어에 일괄적인 프리컴퓨테이션이 불가하기 때문에 얘를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연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소개한 그런 모델처럼 했을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미니 배치를 넣어서 메인 모델을 돌리기 전에 전 단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소스 텍스트를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언노운 단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기각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별도의 프리트레이닝 과정 없이 한 번에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타겟 텍스트에서 언노운이라는 토큰이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이렇게 한자 한자 잘 생성을 해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매뉴얼하게 다 대체를 했었죠.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계속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 모델이 언노운 토큰을 뱉어내면 이제 이 경우에만 캐릭터 레벨 디코더를 돌려서 한자씩 이렇게 생성을 해낸다는 게 이런 단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로스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로스 펑션인데 얘는 워드 레벨 로스이고 그다음에 JC는 캐릭터 레벨 로스예요. 그래서 이 JW는 이 acute cat이라는 단어 문장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 생성을 해냈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단어 레벨의 로스이고, 만약에 뭐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보캐블러리에 있는 단어인데도 생뚱맞게 다른 단어로 예측을 했다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캐릭터 레벨 로스는 이제 이런 언노운 토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한자 한자 예측을 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로스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디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그 단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타임 스텝으로 그냥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효용성 측면에서 기각됐고, 그래서 이제 기각하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이랑 이제 실제 번역을 진행하냐면,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이 메인 모델, 단어 단위의 메인 모델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그 캐릭터 레벨 디코더가 실행했던 모든 언노운 객체의 실행을 잘 분리를 해낸대요. 이 논문의 모델이. 따라서 이 캐릭터 레벨 디코더에서 이제 포워드, 백워드 패스 시에 뭐 이렇게 셔플된 배치 모드에서도 뭐 언노운 인스턴스들이 잘 호출되고 뭐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트레이닝 과정이었고, 조금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상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학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실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 일단 주로 빔 서치를 다 쓰고 이 메인 모델, 단어 단위의 메인 모델 디코더를 돌려서 그 가장 좋은 번역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후보 1번이고 후보 2번은 뭐 후보 2번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번역이니까 얘를 이제 빔 서치를 통해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 여기까지의 프로세스인데, 이때까지는 이 언노운 토큰이 그냥 이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포함된 상태로 이제 언노운이 있다면 다시 빔 서치를 하는데, 근데 이때는 그 캐릭터 레벨 디코더를 통해서 얘를 그 졸리 이렇게 알맞은 그런
알맞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번역 프로세스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그 캐릭터 베이스드 RNN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0으로 일단 초기화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이게 처음에 소스 텍스트를 학습을 할 때는 여기 이런 메인 모델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습을 하는 거니까 콘텍스트랑 관련이 없이 그냥 콘텍스트에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 타겟 텍스트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맥락적인 정보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좋은 번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퀘리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이 캐릭터 레벨 디코더를 초기화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서 뭐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후보로는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거, 이런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Same Path Target Generation Approach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여기 캐릭터 베이스드 RNN으로 들어가는 이 벡터가 지금 요 HT 틸다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의 웨이트를 초기화를 해준다가 여태까지 논문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이런 HT다가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 소스 텍스트를 학습할 때는 그 콘텍스트에 관련 없이 맥락과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토큰 단위로 학습이 된 게 아니고 타입 단위로 학습이 돼요. 소스 텍스트 단계에서는. 근데 이게 토큰하고 타입의 차이가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뭐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여기서 토큰은 로즈, 이즈, 로즈, 이즈, 로즈 해서 이렇게 토큰은 총 8개예요. 근데 대신에 타입은 약간 클래스 같은 개념으로 타입은 로즈, 이즈 이렇게 딱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스 텍스트를 학습할 때는 맥락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타입 단위로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타겟 텍스트에서 번역을 할 때 맥락적인 정보를 누락한 채로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언론이란 토큰이 뭐가 될지를 예측하는 거랑, 그다음에 한자 한자 잘 예측을 하는 거,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두 번째 후보를 내놨는데, 두 번째 후보는 이제 Separate Path Target Generation Approach라고 해서 아까 H 틸다 T는 이제 이거랑 진짜 비슷했는데 그냥 W 매트릭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 해시인가? W 해시라는 그런 새로운 매트릭스를 하나 더 둬서 얘가 그 단어 단위의 정보랑 캐릭터 단위의 정보를 둘 다 학습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줘서 요 HT 햇을 이 캐릭터 레벨 RNN을 초기화하는 정보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만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레이어는 그냥 다 0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4.2에서 나왔던 거에서 조금 모델이 발전이 되었죠. 아까 초반에는 이 H 틸다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레이어들의 웨이트 값은 다 0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여기까지 오고 나서는
새로운 벡터로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초기화도 첫 번째 레이어만 초기화를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를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레벨 디코더에서 이 과정에서는 그 타입 단위가 아니고 단어 단위로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디코더는 어쩔 수 없이 그 앞선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당연한 수순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 부분은 강의에서도 거의 다루고 있던 부분이라서 뭘 제가 자세히 엄청 읽고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체코랑 영어를 번역하는 과제에 대해서 거의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체코어가 좀 되게 복잡하고 알파벳도 뭔가 복잡하고 많은 그런 알파벳이라서 체코어를 선택을 했다고 하고 뭐 모든 논문이 그렇듯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래서 토큰이랑 타입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큰은 그냥 모든 그 어절 하나하나이고 타입은 이제 단어 단위로 그거를 묶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실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바닐라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이랑 그다음에 워드 베이스드, 그다음에 캐릭터 베이스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4개에 대해서 다 진행을 했고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초반에 그 버케뷸러리 사이즈 이거를 통해서 뭐 워드 모델이랑 캐릭터 단위 모델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을 할 건지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거의 차이를 두 개에서 연구를 진행한 거였고 그래서 뭐 작게는 뭐 요 정도 그다음에 크게는 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버케뷸러리 사이즈가 없으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모델은 죄다 뭐 언노운이라고 뱉을 테니까 이렇게 성능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겠고 버케뷸러리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그냥 단어 단위 모델도 그냥 어느 정도 잘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적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unknown이라는 이렇게 희소한 단어를 예측을 하는 게 이 모델의 과제인데 예측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했냐 인데 뭐 잘했습니다. 당연히 이 단어 단위의 모델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잘했고 이거가 지금 그 글로브인데 글로브가 사실 성능이 조금 더 좋기는 좋아요. 근데 약간 주목해야 될 거는 얘는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쓴 거에 거의 8배나 많이 썼는데도 이거랑 얘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도 실제로 잘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같은 건데 얘는 이제 버케블러리에 없는 거 그다음에 frequent words는 버케블러리에 있는 건데 이렇게 PCA였나? 아니구나. SN이구나. 아무튼 그 2차원 공간에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뭐 비슷한 위치에 잘 위치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시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것도 강의 안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소스 텍스트를 요렇게 되게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글자 단위로 번역했을 때는 뭐 여기 사람 이름 이상하게 했고 그다음에 단어 단위일 때는 그냥 이렇게 언노운으로 이렇게 뱉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얼라인먼트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잘 예측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물론 잘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이름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써도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단점이 이런 이름을 예측하는 것 등에서 여전히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 모델이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앞에서는 이 NMT가 되게 빠르고 그렇다는 말을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했는지 저도 약간 의아한데, 좀 3주나 걸렸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모델의 또 다른 의의로 뭐 이렇게 가장 큰 명시적인 의의는 보캐블러리에 없는 단어를 이렇게 잘 번역을 해준다가 계속 말하고 있는 좋은 점인데, 그 외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챕코어나 타겟 텍스트에 대해서만 번역을 잘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스 텍스트인 영어나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질문 없나요? 네, 질문 없는 것 같으면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28분에 네, 엑스트라 논문 발제할게요. 네. 들리나요? 들리니까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차 엑스트라 논문 발표를 맡은 조민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SERM이란 논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NLP랑 CV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약간 새로운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분야는 어떤 사람이나 택시 등의 교통 수단의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갖고 온 이 논문은 2017년에 CIKM에 제출된 논문으로 이 분야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논문들 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이제 이유 중 하나가 우버 등의 택시를 이용한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버나 택시 위에 광고판을 달아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LTE를 이용해서 광고를 쏘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선택해서 이제 걔를 광고판으로 쏘면 몇 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광고가 그 차나 그 택시의 현재 위치를 반영해서 주변의 특징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타겟에 알맞은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LT가 쏘는 몇 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택시가 몇 분 후에 어디에 위치할지 예측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네, 이 서론이 길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위치를 예측한다고 하면 그냥 단지 이전의 위치들, 즉 경로들을 통해서 그 다음 위치를 예측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논문들을 보면 경로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의 텍스트 자료를 사용해서 경로 예측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져온 논문도 트위터 내용을 사용해서 위치 예측에 사용했지만 저는 일단은 위치 예측에 조금 더 치중해서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내용은 좀 배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맨 앞에 적어놓은 git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논문들 저자가 쓴 코드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논문은 글로브의 워드 벡터를 사용해서 V 차원의 단어 벡터로 인베딩해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위치 정보랑 그 위치를 누가 갔는지 사용자 정보랑 그때의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위치를 예측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트위치라 적혀있죠. 트위터를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데이터를 잘 스플릿을 하면 저기 뭐 대충 보이죠. 뭐 2010년 2월 25일 같은 날짜 정보와 뭐 23시 40분 19초 같은 시간 정보 그리고 뒤에 뭐 글씨들 막 적혀 있는 게 이제 트위터 정보 그리고 앞에 이상한 숫자들 저게 각 그 유저 아이디 같은 정보예요. 이렇게 이제 이 트위터 데이터에서는 트위터 내용과 장소 장소가 이제 우리가 위도 경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여기 잘 보면 40.75 뭐 이런 거라 73.9684 이게 위도 경도거든요. 위도 경도, 시간, 사용자 고유 번호, 트위터 내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얘를 이제 뽑아서 그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맨 앞에 적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코드가 다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아까 앞에 데이터 같은 거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다른 머신러닝이나 뭐 그런 데서 또 했듯이 데이터를 잘 깔끔하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 유저 리코드 시퀀스는 이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인데 여기서 클린 레코드가 어떻게 클린 레코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게 좀 까다로운데 각 위치 데이터를 보면서 각 데이터의 그 위치가 전체에서 총 11번 이상 방문됐거나 그러니까 사용되었거나 각 데이터를 볼 때마다 그 해당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해당 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저가 그 데이터의 그 위치를 2번 이상 방문된 경우에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즉, 전체에서 11번 미만으로 방문되고 해당 고객이 데이터 내에서 2번 미만으로 방문된 경우는 흔히 말하는 아웃라이어처럼 여겨져서 예측에 사용되지가 않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별로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면서 스레숄드를 2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그 스레숄드 둘 다 직전 장소의 직전 장소와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의 기준인데요.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트래젝토리를 보면 방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다 나열돼 있을 건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이 데이터의 직전 데이터와 얼마 정도 시간이 차이 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트레스홀드를 72시간이랑 10분이라는 두 개의 스트레스홀드라고 보면 첫 번째 72시간은 지금 트라젝토리와 직전 트라젝토리가 7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같은 경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2시간 전에 내가 연세대학교를 갔고 72시간 후인 지금 데이터에서 내가 현대백화점에 있다면 사실상 3일이나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건 같은 경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스레셜드인 10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전 데이터가 10분 전에 2호선 신촌역 2호선이었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현대백화점이면 이게 10분이라는 시간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10분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 그냥 그 데이터는 현대백화점의 데이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트라젝토리를 설명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네, 그런 스레숄드들을 사용해서도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트라젝토리당 레코드들이 쌓이겠죠. 그 걸러진 레코드들, 그러니까 좋다고 판단한 레코드가 쌓이겠는데 여기 적혀 있는 여기 적혀 있는 트라제 레코드에 아까 말한 그런 레코드가 5개 이상인 경우만 트라제 레코드로 가지고 또 이런 트라제 레코드가 한 유저당 5개 이상인,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그냥 5개라는 걸 스레셔드라고 뒀는데 뭐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이건 사용자 마음이에요. 어쨌든 한 경로에 그 데이터가 5개 이상이고 그 유저가 이런 경로가 5개 이상인 유저만 좋은 데이터라고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죠? 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클린 레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얘들도 이제 그 함수 그냥 읽다 보면 나오는 건데 그냥 아까 그 전체 리코드 여기서 위에서 사용했던 거에서 이 장소들의 유니크한 값들을 그냥 뽑은 건데 사실 그냥 저는 거기 있는 함수를 정리해 놓은 거고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장소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약간 완벽한 위도 경도를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거기 보면 geograde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그리드를 나누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클린 레코드를 다 모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장소들 중에서 이제 위도 경도를 보면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가장 위쪽에 있는 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이렇게 짝짝짝짝 해서 큰 지도라고 생각해요. 네모.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것도 사실 정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리드 카운트. 그러니까 칸을 몇 개 만들지? 저 논문에서는 100칸으로 했기 때문에 100 by 100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를 빼서 그다음 그리드 카운트가 아까 100이었으니까 100으로 나눈 거죠. 그냥 간단하게 정말 모든 걸 딱 그 네모에 맞춰서 이렇게 100 by 100의 그리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문제점이 뭐 위치가 뭐 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아래에 하나 있으면 아래 하나 있는 아웃라이어 때문에 그리드가 굉장히 한 칸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위치가 뭐 한 그리드에 뭐 위치가 뭐 한 100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뭐 60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예측은 잘 되겠지만 예측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드로 나눈 다음에 아까 우리가 위도 경도로 표시를 했었는데 위도 경도 대신 요 그리드의 이제 위도 경도를 구하고 이 그리드의 위도 경도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가장 왼쪽이랑 가장 오른쪽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가장 위와 가장 아래 더해서 나누기 2 그게 그냥 그리드의 위도 경도를 딱 그냥 가운데 점으로 뒀더라고요. 네, 그러고 각 장소도 그냥 그 그리드 아이디를 새로 부여해서 여기서는 그리드 아이디를 그냥 뭐 0부터 100, 0부터 100, 0부터 99, 0부터 99까지 둬서 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건 0000, 맨 위에 있는 건 9999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드 아이디를 부여해서 이것도 하나의 솔직히 인베딩의 종류죠. 네, 인베딩 시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걔를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클린 레코드 이 친구들을 그냥 그리드 아이디로 바꿔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간 정보도 사용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중이냐 주말이냐로 나눠서
주중을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잖아요. 0시부터 23시까지. 그래서 그거랑 주말도 그냥 0시부터 23시에서 시간만 보고 주말인 경우에는 더하기 24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중과 주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시간도 48차원으로 나눠진 거죠. 간단하게. 네. 그것도 인베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여기서 위치는 100 by 100의 그리드로 인베딩. 그래서 총 만에 이제 더하기 1을 해서 만 하나의 인베딩 됐고, 유저는 그냥 아까 클린 레코드를 가진 유저의 개수, 유저 수만큼만 사용을 했고요. 타임은 아까 말했듯이 주중 주말 나누고 시간대로만 구별해서 48차원으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해서 약간 우위를 갖는 점은 이렇게 각 데이터를 처음으로 각각 인베딩해서 넥스트 로케이션을 예측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2017년이고 약간 초기 논문이다 보니까 그게 획기적이었던 점. 네. 그리고 이 논문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데이터 처리가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는 테스트랑 트레인 테스트를 8대 2로 나눠서 트레인 사이즈를 전체 사이즈에서 0.8을 곱해서 나누고, 얘는 LSTM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칸씩 다르게 했어요. 한 칸씩 다르게 하고, 왜냐면 LSTM 특성에서 원래 한 칸씩 땡겨서 하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면 피처 제너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와. 그러면 모델링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했듯이 모델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게 로케이션 정보고, 얘가 타임 정보, 얘가 아마 다른 텍스트 정보일 건데 우리는 안 썼으니까 얘를 빼고, 이 두 개 아까 우리가 봤던 로케이션이랑 타임 정보를 인베딩 한 거를 컨캣해서 넣고, 마지막에 이 유저 정보를 넣어요. 그러니까 약간 로케이션이랑 타임만으로 모델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유저 정보를 넣음으로써 좀 더 스페시피케이션을 하게 된 거죠. 좀 더 이 각각 로케이션과 시간 정보에 따라서 유저의 특성을 마지막에 넣게 된 거예요. 왜 이걸 처음부터 안 넣었냐 하면, 여기 논문에 적혀 있는 바로는 마지막에 넣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하네요. 간단하죠. 이게 갖고 온 코드의 모델인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우리가 약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인풋이랑 그냥 아까 인베딩, 플레이스 딤이 아까 말했던 100 by 100이고요. 타임 딤이 48시간, 유저 딤이 사용된 유저 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최적 차원을 찾으면 되고, 그냥 LSTM 쓰고 그다음에 댄스를 한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는 플레이스랑 시간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댄스를 한 다음에 다시 유저를 마지막에 애드를 해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하고 모델을 넣습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옵티마이저들을 사용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과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SERM이 좋게 나왔죠. 여기서 그냥 SERM 별과 SERM 차이가 뭔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혼자서 논문 쓰는 사람들끼리 궁금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SERM 별은 텍스트를 빼고 한 거고, SERM은 텍스트를 포함한 모델입니다. 네. 지금, 네.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혹시 공유 좀. 질문해도 되나요? 아, 네네. 그 위치 정보 알면은 그거에 맞춰서 타겟 광고를 내보내는 거가 약간 이거 예측하는 걸 좋은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약간 그거 말고 다른 데도 쓸만한 데가 있을까요? 다른 데 쓸만한 곳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쓸 곳이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걷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 길을 가고 있으면 약간 추천 플레이스? 약간 이런 것도 다 아직은 지원되지 않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